말을 안 하면 목소리가 좋아질 줄 알았더만 한 3, 4일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더만 목이 잠겨서 지금 말을 하고 살팔짠가 봐요. 74페이지를 펴보시면 됩니다. 74페이지 맞죠? 어느 거 한지 잘 모르겠죠? 오늘 또 처음 뵙는 분 계십니다. 오늘 또 처음 뵙으니까 이게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한 타임 나갔어요. 한 타임. 그래서 저번 주에 한 타임 나간 걸 지금 짤막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법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법은 규범의 일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도 규범이지만 종교도 규범에 해당된다. 그래서 법이 아닌 다른 규범으로 맺어진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그러고 법으로 맺어진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법률관계란 다름 아닌 법률관계입니다. 법률관계란 다름 아닌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그렇죠.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다. 법률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와는 달리해서 강제성을 가진다. 강제성을 가진다는 자체가 권리 의무 관계라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생활의 변함에 따라 권리 의무도 끊임없이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권리 의무가 변동된다 그랬는데 사람은 권리 뒤에 의무가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권리 위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걸 권리 입장에 봤을 때는 무슨 변동이라 할 수 있다? 권리 변동입니다. 결국 내가 남들과 법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권리를 변동시키는 관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권리가 변동된다. 변동이라는 것은 조금 더 살펴보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관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생은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 변경, 상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권리 변동입니다. 우리가 요 셋 중에 하나만 하면 나는 남과 법률 관계를 유지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요 발생도 절대적 발생과 뭐로 나눌 수 있다 했죠? 상대적 발생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발생이란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원시 취득이고 상대적 발생은 성계 취득이다. 그래서 원시 취득 내지 절대적 발생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최초로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 권리가 하나 발생하는 걸 절대적 발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한 자는 건물에 관한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건 누구로부터 받아온 게 아니고 자기가 최초로 취득한 거죠. 요 건물을 다른 사람이 매수했다. 그럼 매수인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요 소유권은 전주고 매도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을 내가 이전받아서 나한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소유권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죠. 이런 것을 무슨 취득이라고 한다? 성계취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성계취득하든지 무슨 취득밖에 없다? 원시취득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제 독특한 것은 원시취득에는 전주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죠. 종전 권리 주체란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다고? 나한테 권리를 주는 전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면서 살아가는 게 법률관계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권리를 변동시킬 수 있느냐?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여러 수백 가지 종류가 되는데 그걸 다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률 요건이 갖추면
권리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법률 효과라는 건 다름 아닌 뭘 말한다? 권리변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률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라서 권리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법률 요건이 뭐가 된다? 원인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뭐가 된다?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 수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금 말하듯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매매함으로써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지나가다가 누가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줬다 유실물 습득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여기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신축, 매매, 정여, 방금 말하던 전세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유실물 습득, 불법행위, 멸실, 변제 등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뭐라고 한다고? 법률 요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률 요건은 여러 수백 가지 종류가 되는데 학자들은 이걸 다시 몇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로 나눈다 있습니다. 법률 행위인 것과 법률행위 아닌 것으로 나눈다 했습니다. 이 둘 다 법률행위는 아닌 것이나 요건이니까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은 똑같은데 요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항상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킨다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취득시키고 변경시키고 소멸시킨다. 그런데 법률행위 아닌 것도 권리를 변동하기는 변동하는데 요거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되는 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행위는 능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반면 법률행위 아닌 것은 내하고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내가 권리를 변동시키고 권리를 취득하고 변경하고 상실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금 말하듯이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여러 수백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무슨 사실이 하냐면 법률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라는 효과가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 잘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 요건을 제가 중국집 요리라 그랬습니다. 중국집 요리는 굉장히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 많은 걸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법률행위란 요리와 법률행위 아닌 것, 상해식, 광동식 이렇게 나누듯이 거기에 따라서 결과 다양한 맛이 나타난다. 그럼 수없이 많은 중국집 요리를 어떻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냐? 그것은 그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집 요리 재료는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중요한 요리 재료가 큰데 양파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국집 요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양파가 들어가는 요리와 양파가 들어가지 않는 요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양파가 들어가는 요리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양파가 안 들어가면 법률행위 아닌 것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 양파를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의사표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행위 아닌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라는 것은 내가 어떤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고 싶다는 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법률행위는 지가 원하는 대로 저 의사를 표시한 대로 권리를 변동하는 것이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왜 지금 이걸 보느냐? 그거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앞으로 공부할 게 이 권리인데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 했죠. 재산에 관한 권리와 가족에 관한 권리 이렇게 나눈다 했습니다. 이걸 신분권 그랬습니다. 재산에 관한 권리는 크게 다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건,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 그랬습니다. 이거는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이라는 게 권리 의무 관계를 했으니까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을 재산법, 가족에 관한 법을 가족법 그러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 현재 이게 민법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 그럼 요 물건과 채권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물건, 채권이라는 걸 배웁니다. 상세히 배우는데 요 물건과 채권을 가만히 보면 물건법을 공부하고 채권법을 공부하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땡겨내서 뭐라고 하느냐면 민법, 총칙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결국 민법은 총 몇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5가지입니다. 민총, 물건, 채권, 친족, 상속 그렇습니다. 1118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말하듯이 요거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재산법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 총칙은 그래서 말이 총칙이지 재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무슨 법에 관한 총칙이다? 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재산법만 적용되는 총칙입니다. 친상속법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민총은 요 민총을 가만히 살펴보면 물건이든 채권이든 권리를 취득하는 주체가 있겠죠. 그래서 권리 주체에 관한 거, 다음에 권리 객체에 관한 거. 그래서 우리 민법의 주체에 관해서는 사람이 권리 의무의 주체인데 언제부터 사람이 되느냐, 누가 사람이냐 이런 거 나온다 했습니다. 다음에 권리 객체에 관해서는 이제 물건인데 여기서 부동산이 뭐고 동산이 뭐냐, 과실이 뭐냐 이런 게 적혀져 있어요. 다음에 주체가 객체가 권리를 뭐한다? 취득, 변경,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권리 변동 나와 있는데 권리 변동이란 취득, 변경, 소멸이고 그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권리 변동의 공통점 원인은 뭐라고?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민총은 권리 변동의 원인 중 법률행위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민총추에서 요 주체와 객체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뭐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느냐? 요 법률행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법조문을 말 같으면 103조부터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왜 법률행위를 보느냐? 여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보는 겁니다. 법률행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데 그 법률행위가 뭔지 하고 살펴보니까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거더라. 그 법률행위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른 거하고 틀린 점이 뭘 가지고 있더라?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더라.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게 물건 아니면 채권인데 물건이든 채권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취득, 변경, 소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법률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률행위가 모든 권리 변동의 공통원인입니다. 그래서 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게 물건과 채권인데 이걸 어떻게 취득, 변경, 소멸할 거냐? 그걸 먼저 보고 물건, 채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의사표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중국집 요리에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겠죠. 그럼 둘 다 법률행위라 그러면 됩니다. 왜냐하면 짬뽕에도 양파 들어가 있게 안 들어가 있게? 들어있죠. 짜장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둘 다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짬뽕에는 양파만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요리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 말은 이 법률행위라는 요리 안에는 이 양파라는 의사표시만 있다는 게 아니고 다른 재료도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뭐가 들어있기만 하면 된다고? 의사표시가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 있다 그러면 틀려요. 반드시 있다는 것이지 그것만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사표시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집 요리 재료는 법률행위, 양파가 들어가면 무조건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거기서 양파가 몇 개 들어갔냐에 따라서 다시 나눌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즉 의사표시 하나만 들어가는 요리를 뭐라 한다? 단독 법률행위,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다음에 두 개가 들어가기는 두 개가 들어갔는데 서로 대립하는입니다.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딱 들어가서 그 두 개의 의사표시가 딱 합치돼야만 성립되는 법률행위가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했죠? 계약이라고 그런다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든 교환계약이든 앞으로 계약자만 붙으면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있다? 두 개 들어있습니다. 서로 대립합니다. 팔겠다, 사겠다. 그렇습니까? 항상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것. 그걸 흔히 우리말이 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밑에서 두 번째 절 보면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분류해보면 행위자 1인이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되는 법률행위 2인 이상 서로 대립되는 거 계약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단독행위니 계약인이 하는 말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제가 단독행위 그러면 의사표시가 하나 있는 것이고 계약 그러면 두 개 들어가는 겁니다. 단독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해제 이런 것들입니다. 아직 우리가 해제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됩니다. 취소, 지금부터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단독행위에 속합니다. 이거는 계속 하는 말이니까 아셔야 돼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내가 요건을 갖추면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데 요 법률행위가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이 요건은 크게 뭐로 나눈다 했죠?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해서 항상 바로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을 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법률행위가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어떤 법률행위든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이걸 일반적 성립요건이라고 합니다. 몇 개가 있다고? 세 가지입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는 공부했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했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표시라는 주체,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내용, 즉 법률행위, 목적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74페이지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 성립요건입니다. 그럼 이게 성립하면 즉 성립요건을 갖추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느냐? 아닙니다.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란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는 사람 전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면 저번 주에 온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이 아느냐? 똑같아. 몰라 지금. 다 똑같으니까 그냥 그렇다는 것이지 이해 못합니다. 그냥 들어는 봤다 이런 것이지 아무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다 했어 이거. 다 했습니다. 목적이 확정돼야 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법률행위가 만일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불성립 내지 부존재라고 합니다. 불성립 내지 부존재라 이 말은 이분과 내 사이에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뭐 된다? 합치가 돼야 된다. 근데 저분이 1억에 팔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제가 8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합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어요.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법률관계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럴 때는 그냥 법률관계는 뭐란다? 불성립됐다. 그러고 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권리 의무가 발생이 안 돼요. 문제는 이 경우입니다. 성립을 했어. 도장은 찍었는데 무슨 요건을 못 갖췄다? 이 효력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아예 처음부터 성립 안 하면 좋은데 성립은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합니다. 취소는 나중에 보는 것이고 결국은 성립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다는 걸 두 마리 더 줄이면 무효예요. 그래서 무효라는 것은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성립했던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무효입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을 갖추더라도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효니 취소니 하는 것은 무슨 요건을 못 갖췄을 때? 효력 요건을 못 갖췄을 때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취소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불성립 그러고 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험 범위가 지금 방금 법률행위가 시험 범위 들어간다고 되는데 우리는 법률행위가 일단 뭐 했다는 전자에서 본다? 성립했다는 전자에서 보니까 우리는 법률행위 무슨 요건을 본다? 효력 요건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효력 요건이 총 몇 문제 나오느냐? 민총에서 10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능력은 정식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취소할 때 무능력자 제도, 제한능력자 제도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때 잠시만 보면 됩니다. 정식으로는 뭐부터 들어간다? 목적의 요건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74페이지 그 법률행위 목적이 나올 겁니다. 나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거 목적의 유효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목적의 유효권 그런 이게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강의할 때는 그냥 바로 목적부터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여기부터 강의합니다. 기본서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앞에 것은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만큼 안 나오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법률의 목적부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요게 다시 한번 이제 볼 거. 법률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데 갑과을사에 갑이 갖고 있던 아파트 매매 계약합니다. 그럼 계약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죠. 우리는 무조건 성립했다는 전자에서 봅니다. 성립했다는 건 두 사람 사이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의 목적이 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매매 계약의 목적은 아파트가 목적이 아니고 요 갑은 매매를 통해서 뭘 취득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죠. 금전재산, 대금을 취득하는 게 목적입니다. 3억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싶어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을은 뭘 취득하는 게 목적이다. 이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하면 이 전세를 줌으로써 설정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인은 그 전세금이라는 대금을 받는 게 뭐라고? 목적이고 전세 들어가는 사람 뭘 취득하는 게 목적이라고? 전세권 취득하는 게 목적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목적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이 확정돼야 된다. 저번 주 확정까지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부터 할 차례입니까? 밥 모르잖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것부터 봅니다. 안 보면 오늘부터 보면 되죠, 뭐. 자,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목적이 확정돼야 돼요. 만일 이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100% 쓰겠죠? 그럼 계약서 쓰고 도장 찍었습니다. 찍었다는 성립했다는 거죠.
근데 대금난에 대금을 얼마 할지 확정을 안 했어요. 그럼 도장을 찍었으면 계약은 성립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계약은 효력이 있을 수 있게 없게? 없죠. 지금 이 갑의 목적은 대금을 취득하는 게 목적인데 얼마의 대금을 취득할 건지 목적이 확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일 이 을이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법원은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법률관계라는 것은 권리의무관계고 권리의무관계는 강제성을 가지는 겁니다.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누가 강제로 이행해 준다고? 국가가 강제로 이행하라는데 국가가 얼마 주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고. 알 수가 없잖아. 지금 매도인이 대금 취득하는 게 목적은 맞는데 얼마의 대금을 취득할 건지 확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국가가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금란에 공시지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약금 줄 때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잔금 줄 때 공시지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당장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잔금 줄 때, 즉 이행기에 얼마라는 걸 확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따라서 그게 나와 있듯이 여기서 나오는 거는 딱 시험 범위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지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2번 나왔습니다. 이거는 1회부터 작년 26회까지 딱 2번 나왔는데 2번 다 어떻게 나왔느냐? 법률행위는 성립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지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는 그거 외에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가 목적이 뭐여야 된다?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국가가 도와줄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가능해야 된다. 실은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은 가능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능 안 하는 게 뭡니까? 불가능이죠. 이 불가능을 줄여서 우리 민법에서는 불능이라 그래요. 자, 불능을 목적으로 하면 돼, 안 돼? 불가능한 걸 목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별 따다 주는 계약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건 누가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누가 이행해 줘야 된다고? 국가가 어떻게 이행해 주느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능한 걸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물리적 기준을 따질까요? 사회 통념에 따질까요? 그렇죠. 사회 통념에 따릅니다. 물리적 기준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한강에 떨어진 금반지를 찾아주는 계약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죠. 항상 말하지만 한강의 앞물결과 뒷물결을 막고 바가지로 펴면 100년 정도 펴면 나올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인들이 지나가는 사람 100사람에게 마이크를 잡으면 가능하다 그래요?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게 사회 통념입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판단, 사회 통념에 따른다 이 뜻입니다. 사회 통념에 따른다. 그러면 일시적 불능은 불능으로 볼까 안 볼까요? 예? 안 봅니다.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닙니다. 확정 불능만 불능으로 봅니다.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봅니다. 갑과 을 사이에 농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1월 3일 날 도장을 콱 찍었습니다. 찍었다는 법률행위가 뭐였다는 겁니까? 성립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매매를 통해서 을이 원하는 목적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목적입니다. 맞죠?
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목적인데 이 건물이 매매계약 체결되기 3일 전에 화재로 소실했어요. 그럼 을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목적 달성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에라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화재로 소실했어요. 을의 목적 달성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불가능하지 이제. 아니 건물이 홀랑불탔다니까. 근데 어떻게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건물이 멸실되면 이제는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불능이에요. 소유권 취득이라는 목적 달성은 불가능이라고. 근데 이 왼쪽 불능은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부터 가능해서 불가능해서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부터 불가능합니다. 왜냐? 건물도 없는데 건물을 매수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성립할 당시부터 불능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법률행위가 성립할 때는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불능된 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립될 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부터 불가능했냐, 즉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냐, 처음에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됐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목적이 불능한 법률행위는 비록 성립하더라도 무효라는 것은 무슨 불능을 말한다? 그렇죠. 원시적 불능을 말합니다. 원시적 불능은 비록 뭐했다 할지라도 성립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왜냐? 처음부터 불가능을 목적했으니까.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뭐가 된다고? 무효입니다. 이 매매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 말은 원시적 이 말입니다. 성립 당시에 그 목적 실현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성립 당시 이 말은 원시적 불능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목적이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할 때 그때 불능은 무슨 불능을 말한다? 원시적 불능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말합니다. 자, 물어봅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예? 오늘 처음 공부한 사람 이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꼭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안 돼.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 그랬죠. 그럼 후발적 불능도 무효면 내가 뭐 하려고 나누게? 눈치로 때려잡더라도 이거는 뭘 봐야 된다고? 그렇지. 그래 가야죠. 공부 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눈치입니다. 객관식 문제 60점 합격은 10점은 눈치로 때려잡는 겁니다. 눈치 없는 사람은 안팎을 힘듭니다. 안팎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 힘들게 사는 대표적인 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라고? 유효입니다. 왜냐? 이거는 처음에는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불능된데 이게 무효가 되면 안 되죠. 처음에는 가능했는데 그럼 그걸 등기를 해줄 의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매매계약 체결해서 대금 주문 가본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불가능이 됐으니까 이때는 누구 탓으로 불가능이 되느냐? 누구 탓이냐? 이걸 기책사유라고 그래요. 기책사유라는 것은 책임을 기속시킬 수 있는 사유. 누구 땜새 이 말입니다. 너 갑의 잘못으로 불났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책임 문제가 발생해야 되지. 만일 이게 무효가 되면 책임을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책임 문제가 발생할 뿐이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유효가 아니고 무효가 아니고 유효. 그게 보기보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불능이라는 무효인 불능은
원시적 불능을 말합니다. 원시적 불능.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불능 그러면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를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후발적 불능은 뒤에 나오면 배웁니다. 기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기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라고 나중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 기억할 것. 원시적 불능은 뭐고? 무효이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라는 것. 이 후발적 불능은 가끔 가다 문항에 하나씩 나옵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우리가 말하는 불능은 원시적 불능을 말합니다. 계약이 성립할 당시부터 불가능이냐 아니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원시적 후발적은 뭘 기준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합니다. 성립 당시부터 불가능한 것, 그걸 원시적 불능, 그 이후의 불능을 후발적 불능 그럽니다. 자, 이제 다시 목적이 적법해야 됩니다. 점점 지금 목적의 유효권으로 들어갑니다. 적법해야 된다는 건 결국 어디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법에 위반돼서는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법에 위반되는 걸 국가가 도와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에 적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여러 몇 가지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모든 법에 다 위반되지 않아야겠냐? 틀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에는 크게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행법규와 임의법규가 있어요. 지금 글씨가 작은데 뒤에 보입니까? 괜찮죠? 지금 몇 분이 안 돼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제가 글씨를 작게 썼는데 나중에는 크게 쓸 겁니다. 내가 마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글씨 적게 하면서 봅니다. 나중에 되면 이렇게 글씨 있으면 뒤에 건 안 보이는데, 아니, 확실히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이야기해서요. 네. 그리고 책에 다 있어. 그거 책에 다 있는 겁니다. 자,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를 나눈다. 이게 유식하게 말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되는 법을 강행법규, 관계없는 법을 임의법규라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공자왈 맹자왈 하는 말이고, 어떤 법이 있을 때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을 강행법규라 그래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우리는 이 법대로 하지 않고 따라하겠다.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법을 강행법규라 그러고, 임의법규는 비록 법이 있지만 당사자가 원하면 법대로 안 해도 되는 걸 임의법규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냥 민법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우리 민법에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갑의 토지의 얼합으로 을이 갑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빌립니다. 그 토지 빌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토지를 빌린 게 토지를 지로주고 빌리면 되겠죠. 그걸 임차권이라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지상권이라는 걸 설정할 수도 있어요. 지상권 설정이 있습니다. 자, 지상권 설정. 지상권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죠? 그럼 괜히 했잖아. 이거 처음 들어봤다. 갑과 을 사이에 3월실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시중에서는 임대차를 뭐라고 그럽니까? 월세. 월세를 임대차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월세란 말이 없습니다. 월세는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 임대차라고 합니다. 월세라 그러지 않고 차임이라 그래요. 차임. 땅을 빌린 대가는 지로라 그러고, 건물 등을 대를 대가는 차임이라고 많이 합니다. 임차료라고 말합니다. 빌려준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임대인 그러고, 이걸 임차인 그럽니다. 그럼 당연히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이기 차임 연참은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에는
언제 해지할 수 있다고? 이기 차임 연참에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합의해서 계약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한 번만 연체하면 뭐라고? 해지한다고 특약을 했어요. 그럼 분명히 민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이기하는데 두 사람이 합의해서 지금 몇 기로? 한 번만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럼 법대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법대로 안 하고 자기 합의대로 하면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그럼 이런 법은 무슨 법이라고? 강행법규예요. 당사자가 원한다고 나는 우리는 그래 하지 않고 따로 하겠다 그렇게 안 됩니다. 반드시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런 법을 강행법규라 그래요. 강행법규. 되겠습니까? 강행법규입니다. 강행법규. 그런데 임의법규란 예컨대 갑과할 사이에 차임을 주는데 우리 임의법에서는 차임을 언제 지급하기로 했냐? 차임 지급 시기에 관해서 후급이 원칙입니다. 즉, 이 건물 경우는 매월 말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민법에는 언제로 지급하러 되어 있다고? 매월 말에 주라고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당사자 합의해서 15일 날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민법에는 며칠 해야 되는데 매월 말 당사자끼리는 15일 날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법대로 안 했잖아. 해도 돼, 안 돼? 괜찮아. 이거는 괜찮다고. 왜냐? 이 매월 말 지급하라는 규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당사자 합의하면 그대로 안 해도 돼요. 이런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임의법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 걸 뭐라고? 강행법규. 법대로 안 해도 돼. 당사자 합의하면 얼마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을 임의법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법할 때 적법할 때는 어떤 법에 적합해야 된다고? 그렇죠. 강행법규에 적합하면 되지. 임의법규에는 적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임의법규로 나눕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임의법규가 법조문에 있을까요? 법대로 안 해도 되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조문이 임의법규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당사자가 아무 말 안 했을 때, 즉 임대차 계약하면서 차임을 언제 지급한다고 당사자가 특약을 안 했어요. 안 했을 때 임대인은 매월 초 달라고 그러고 임차인은 매월 말 달라고 했다. 두 사람이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에 가서 분쟁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럴 때 법관이 지 마음대로 해결하면 돼? 안 돼? 안 돼. 법을 뒤집어봅니다. 그럴 때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즉 임의법규란 당사자가 뭐 하지 않을 때 합의 안 하면 그때는 법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법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3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이 했어요. 법에는 몇 개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3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이 했어요. 이 특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것은 유효입니다. 이 3기 연차면 해지한다는 규정은 누구에게 유리한 겁니까?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이렇게 어떤 조문이 있을 때 둘 다 반드시 지켜야 될 조문은 쌍방적 강행법규라 그러는데 한쪽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임대인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1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칠 수가 없지만 임차인은 3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이렇게 모두 다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당사자 일방은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법조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강행법규는 한쪽만 강행법규다 해서 뭐라 하냐면 이걸 편면적 강행법규다 이렇게 말합니다. 쌍방적이 아니고 뭐라고?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다 나옵니다. 그런 거 뒤에 할 건데 2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은 강행규정인데 무슨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임차인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걸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행규정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적법할 때 법은 어디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강행법규를 통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저번 주에 했던 거, 방금 권리 의무 관계가 법률 관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국가와 개인 사이에, 국가와 국민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법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 그런다? 공법이라 그럽니다. 국가와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모든 법을 공법이라 그래요. 이 공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뭐? 형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배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여러분 수업 시간에 공법이라는 걸 배우기는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법이라는 법은 없고 수많은 공법 중에 뭐라고? 국토 이용 및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이런 걸 배운다는 것이지 공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이런 법을 뭐라고 한다고? 공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이 있을 수 있게 없게? 있겠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 이 법을 합해서 뭐라고 그런다고? 사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법을 사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이걸 공법이라 그러고 이걸 개인사 붙여서 사법이다 그럽니다. 이 사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게? 민법과 상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공법은 국가와 개인 사이니까 수직 명령 관계입니다. 그럼 수직 명령 관계이니까 공법 규정은 당연히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대부분. 그렇지만 사법 관계는 강행 규정도 있고 임의 규정인데 근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합의대로 하는 것이지 구태여 강행 법규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법과 특별법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민사특별법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 이 공법 규정을 위반했어요. 즉 강행법규인 공법 규정을 위반했다. 그럼 당연히 처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당연히 국가가 처벌합니다. 그런데 그 처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거니까 공법 문제고, 문제는 이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 그 사법상 효력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만들 거냐 유효로 만들 거냐에 따라서 이걸 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복잡하니까.